지금 그 무릎이 뻣뻣해서 안 구부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돼서 얄팍한 자존심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허공을 가르듯 이지혁의 목소리가 적막한 일식집 룸 안을 차갑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최고급 다다미 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 찻잔을 쥐고 있는 이지혁의 손끝은 미동조차 없었으나 그 맞은편에 앉은 정호영 회장의 눈동자는 마치 진도 9의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자신의 청각기관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핏기 하나 없는 서늘한 얼굴의 젊은 남자.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외동딸 정보아에게 차여서 파혼당했던 그 이지혁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할 만큼 냉혹했습니다. 정호영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방울이 척추를 따라 뱀처럼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바짝 마른 입안에 침을 삼키며 공포로 인해 제멋대로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이봐, 이지혁. 자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인가? 여긴 AP그룹의 김동수 회장님과 내밀한 비즈니스를 논하는 자리야. 감히 내깟 놈이 어딜 끼어들어. 경호원들이 실수한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내 발로 나가면 내가 이번 물에는 불문율에 붙여주지. 썩 꺼지지 못해? 정호영 회장은 짐짓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 그가 아랫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을 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궁지에 몰린 쥐의 찍찍거림 같은 비굴한 공포만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입가만 살짝 들어올려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려 발목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한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꼴을 흥미롭게 구경하는 사냥꾼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정호영 회장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의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지혁의 검은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차가운 심해 속에서 벼려온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예리한 살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정호영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김동수 회장님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실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 나온 AP그룹의 정권 대리인이자 지금 당장 당신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수도 붙여줄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 이지혁이니까요. 정호영 회장의 뇌회로가 순간 정지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AP그룹의 정권 대리인이라니,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 그룹의 대리인이 고작 몇 달 전까지 취업 준비생이던 이지혁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한치의 거짓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호영 회장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악몽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대형 국책 사업인 스마트시티 입찰 발표회장에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입찰 회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의 사활이 걸린 향후 1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5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일이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아니, 오만했습니다. 이미 주요 심사위원들을 거액의 비자금으로 매수해 두었고 경쟁사들의 입찰 단가까지 산업 스파이를 통해 이런 단위까지 모두 파악해 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옆자리에 앉은 최 전무에게 은밀한 귓속말을 건네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무, 오늘 저녁 회식 장소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요정으로 잡아. 샴페인은 내가 직접 고를 테니 자네는 그저 박수 칠 준비나 하고 있어.
단상 위로 심사위원장이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호영 회장은 자신이 이 구역의 절대적인 제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며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단의 양복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것을 대비해 미소까지 연습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늘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국책 사업의 최종 낙찰자는 AP그룹입니다. 순간 정호영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 못해 청각마비가 온 줄 알았습니다. AP그룹? 인테리어 자재나 납품하고 유통업이나 하던 그 AP그룹이 건설 입찰에, 그것도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모두 달려든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조차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벼락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상 아래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나와 당당하게 낙찰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낯익었지만 정호영 회장은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놈이 저기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남자가 뒤를 돌아 정호영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정호영 회장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착질 쳤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절친한 친구이자 과거 하늘건설 면접에서 정호영 회장이 관상이 배신할 상이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떨어뜨렸던 바로 그 인재였습니다. 차철민은 정호영 회장을 향해 보일 듯 말 듯한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며 차철민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들이받았을 기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 같은 피라미들이 무슨 기술력으로? 심사위원들이 미쳤어?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자신도 모르게 뇌물공여 사실을 내뱉을 뻔한 정호영 회장은 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차철민은 차분하게 정호영 회장의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차철민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호영 회장님, 기술력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는 더러운 돈봉투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쌓는 거고요. 아, 참. 저희 대표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아주 따뜻한 식사 자리에 한번 모시겠다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정호영 회장은 그 대표님이 당연히 김동수 회장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감히 이 지역이 그 뒤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급 일식집의 차가운 밀실에서 마주한 진실은 정호영 회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 지역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정호영 회장의 혼란스럽고 일그러진 표정을 예술 작품 감상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3년 전 여름날 제 아버지께 비서를 보내 돈봉투를 던졌던 그날 말입니다. 이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 흐름을 무겁게 바꿨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흠칫 놀라며 이 지역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눈앞에는 그날의 광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월세방의 초라한 거실, 낡아빠진 인조가죽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쥐고 있던 아버지 이상철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멸시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던 하늘건설 비서실장의 그 오만한 태도, 비서가 내뱉었던 그 모멸적인 단어들이
이지혁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위로금입니다. 이 정도면 아드님 결혼 준비하시느라 쓴 돈 보상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지 않는 꿈을 꾸신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우리 따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공사장 인부로,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의 자존심이 고작 재벌가의 오만함과 돈다발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때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 육체적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저 오만한 자들을 반드시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다짐만이 그의 뇌리에 인두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비서가 나간 뒤 그 돈봉투를 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던 그 굽은 등. 이지혁은 그 등을 보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실수한 겁니다. 내 가난을 모욕한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한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모욕한 것, 그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서슬 퍼런 말에 정호영 회장은 억울하다는 듯 꽥 소리쳤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쥐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비서가 한 일이야. 아래 것들이 멋대로 한 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묻나? 내가 사과라도 하란 말인가? 사과? 아니요. 사과는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대화나 사과가 아니라 조련이 필요하죠. 이지혁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호영 회장의 심장을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건설의 이중장부, 하청업체 납품단가 조작 내역, 비자금 조성 파일, 그리고 이번 스마트시티 입찰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사본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호영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며 내 연녀에게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그야말로 하늘건설과 정호영 개인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호영 회장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자료들이 검찰 특수부에 넘어가는 순간 회장직은커녕 남은 평생을 감옥 독방에서 보내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늘건설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지혁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AP그룹이 하늘건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한 게 벌써 3개월 전입니다. 당신이 딸 결혼식 준비한다고 호텔 알아보고 다니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는 당신 회사의 썩은 기둥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죠. 지금 하늘건설의 지분 구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회장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늘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주인은 접니다. 거짓말. 정호영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아래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여겨 밟아 죽이려 했던 그 가난한 집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했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본능적으로 테이블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혁군, 아니 이 대표. 네,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봐주게. 우리 보아를 봐서라도 우리 보아가 자네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네가 우리 사위가 될 수도 있었던 사이 아닌가. 보아,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지혁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매섭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호영 회장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 딸은 당신의 그 역겨운 오만함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겁니다. 당신이 자식마저 비즈니스의 도구의 희생양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당신 딸이 왜 집을 나갔는지, 왜 당신과 연을 끊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룸의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중후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AP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재계의 대부라 불리는 김동수 전 회장이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김동수 회장의 싸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정호영 회장을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고 이지혁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었군.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썩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해서 못 참고 들어와 봤네. 김동수 회장의 노골적인 독설에 정호영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이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말했지? 칼은 뽑았을 때 끝을 봐야 한다고. 어설픈 용서는 악을 키우는 걸음이 될 뿐이다. 저런 자들은 용서라는 단어의 고귀한 뜻을 모른다. 오직 공포만이 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지.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호영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정호영 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정호영 회장. 여기서 이 자료들과 함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무릎 꿇고 비시겠습니까? 당신이 짓밟았던 그 좁은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거칠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생존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감옥에 가느니 가진 것을 다 잃느니 차라리 한순간의 굴욕을 참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겠네. 가서 사과하겠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회사만은. 이지혁은 싸늘하게 돌아서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내 것입니다.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당신의 늙고 추한 몸뚱어리 하나뿐입니다. 당장 따라오십시오. 장면은 바뀌어 이지혁의 본가 거실입니다. 이상철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정호영 회장의 모습에 놀라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초췌한 몰골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이상철 앞에 섰습니다. 그토록 거만하고 기세등등했던 하늘건설 회장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병들고 겁에 질린 노인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정호영 회장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지혁의 서슬 퍼런 눈빛을 의식하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이상철은 너무나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버님을,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신 아버님을 몰라 뵙고. 정호영 회장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인지
아니면 공포에 의한 처절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비는 천하의 정호영 회장. 이상철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돈 봉투를 받고 느꼈던 그 비참함,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의 남자가 한없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짓밟던 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라니. 이상철은 천천히 다가가 정호영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내 자존심을 잠시 짓밟았을지 몰라도 내 아들의 가치는 짓밟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사십시오. 이상철의 담담하고도 깊은 용서에 정호영 회장은 더욱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이지혁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저 오만한 자를 무릎 꿇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과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감이 아닌 아버지의 위대함을 확인한 데서 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하늘건설은 AP건설로 합병되어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이 가진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골의 한적한 요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채우며 회사를 수습한 것은 그의 딸 정보아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지혁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청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보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느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는 맑은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이상철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정보아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철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친딸을 대하듯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보아, 양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먼. 회사 일은 할 만한가? 우리 지혁이가 너무 혹독하게 굴지는 않고? 네, 지혁씨가, 아니 대표님이 많이 도와줘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망쳐놓은 것들,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이지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조력자 차철민과 인생의 스승 김동수 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때, 복수가 끝나니 시원한가? 김동수 회장의 질문에 이지혁은 씁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붉게 물든 낙엽을 날렸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와 보아가 웃고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긴 싸움이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이 흘린 뒤늦은 후회의 눈물과 이상철이 보여준 진정한 어른의 용서, 그리고 이지혁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실력의 성벽.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비로소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이상철이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의 온기가 지역의 차가웠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보아도 옆에서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얽매인 복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오만한 자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진심과 실력으로 무장한 이들이 승리하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나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 성공은 파도 앞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더 위대한 복수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